어른 마음 설명서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아까 이경재 원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생각보다는 안 받으시네요. 자, 실험용 쥐를 가둬놓은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왼쪽 우리 케이지에는 쥐들이 몇 마리 없죠. 네. 쥐들이 몇 마리 없고 그다음에 쟤네들은 먹이를 좀 풍족하게 줬고요. 온도 습도는 저 쥐들이 자라기에 좋은 온도 습도를 맞춰줬고요. 오른쪽에 있는 우리에는 좀 많은 수의 쥐들을 집어넣고 그다음 먹이는 조금 부족하게 주고 온도 습도는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상중 씨께서 생각할 때는 어느 쪽에 있는 쥐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쥐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바본 줄 알아요? 우리가 바본 줄 알아요? 아니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나 이코노미 클래스의 차이잖아요. 네, 예, 이렇게 말 많은 분들이고 제가 잠깐 까먹었습니다. 예.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자, 그럼 김태훈 씨, 어느 쪽에 있는 쥐들이 실제로 더 건강하게 잘 지냈을까요? 저는 그래도 3마리밖에 없는 저 쥐들. 네. 안락한 환경에 있는 쥐들. 재밌는 실험 결과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는 오른쪽 애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더 건강하게 잘 지낸 쪽 또한 오른쪽이라는 겁니다. 예. 스트레스는 사실 라틴어의 스트링거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원래 스트레스는 물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던 거고요. 뭐 단단하게 조이다, 긴장, 뭐 이런 뜻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물리학에서 쓰이던 스트레스를 의학적 분야에 최초로 적용시킨 분이 이제 캐나다의 그 내분비학자 셀리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둘로 나눠놨습니다. 첫째는 좋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좀 전에 쥐 실험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스트레스가 저거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스트레스가 바로 저 좋은 스트레스고요. 반대로 두 번째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라는 거, 나쁜 스트레스는 뭐냐면 저 나쁜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첫 번째. 네, 잘 보면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바퀴도 빠지고 뒷창문도 날아가고 차가 꽤나 크게 사고가 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이쪽 구석에 서서 보험회사에 전화하거나 차 옆에 쪽으로 앉아서 망연자실에 있거나 혹은 뒷차와 사고가 났다면 저쯤에 서서 뒷차 운전사와 싸우고 있어. 삿대질하거나 멱살잡이하는 걸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죠. 근데 기타를 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똑같은 스트레스가 온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사진입니다만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정상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스트레스가 온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이라는 크기의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게 크기가 10이니 10 근처 한 9나 10이나 11 정도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쪽 똑같은 10이라는 크기의 스트레스가 왔을 때 저걸 한 2나 3으로밖에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분들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답답하고 속 터지는 분들이죠. 나 여기 속한다. 혹시 있으세요? 여기 속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가 여기 속하는지 잘 몰라요. 지가 여기 속하는지 잘 몰라요. 본인 옆에 사람이 알지. 예, 여기 있는 분들은 하늘의 운을 타고났습니다. 예, 본인은 스트레스가 아무리 와도 그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병장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함께 사는 배우자 아니면 저런 분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나 저런 분들을 부하직원으로 둔 직장 상사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20에서 30으로 크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분들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이죠. 여기 속하는 분들은 둘로 나뉩니다. 먼저 위에 쪽은 좀 부드럽고 약한 분들이에요.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미운 말, 싫은 말, 나쁜 말도 못하고요.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절을 못합니다.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응 하고 돌아서 미쳤어 막 이러는 분들 있죠. 네,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아래쪽 여기 속하는 분들의 특징은 나만의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 원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옳은 얘기고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자기만 지키면 되는데 주변에게 지키라고 강요한다라는 게 문제죠.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물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 컨트롤해야 내 마음이 풀리는 분들이에요. 나 여기 속한다 있으세요?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놓고? 아, 예, 이분은 제가 못 껴겠어요. 여자친구분이 계속 너잖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똑같은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안도와 긴장도라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안도와 긴장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피크닉 사진, 그다음 뭐 주차장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불안도와 긴장도가 극도로 높은 분들의 사진입니다. 매트리스별로, 파라솔별로, 남자별로, 여자별로, 애들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줄 세워놨고요. 주차장 사진 마찬가지입니다. 노랑, 빨간, 파란, 까만, 흰색, 예, 깔별로 기가 막히게 맞춰놨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답답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이제야 정리가 된 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 계실 거예요. 상중이 형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셨죠? 아,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진을 보면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할 때 여기 노란 차 발견하신 분. 이분들을 우리는 불안도와 긴장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도나 긴장도가 높은 분들은요, 똑같은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그걸 크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 노란 차를 발견했다시피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고요, 남들 귀에 안 들리는 게 들리고, 남들은 눈치 못 채는 묘한 분위기라는 거를 나는 눈치를 챈다라는 게 문제예요. 즉,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의 스트레스가 나에게 오고 그 각각의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런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름다운데요? 그러면 이게 환자들의 모습일까? 저희 집 냉장고입니다. 뭐야? 여기는 마트. 일명 편의점 냉장고. 진짜로 우리 온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해놓고. 예, 원래. 이게 뭐야? 남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줄 맞추지 않았다고 화내지 않아요. 저 혼자 맞추고 삐뚤어지면 저 혼자 다시 바로 잡습니다. 우리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뇌 안에 있죠. 뇌 안에 있는 저런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각각의 부위에서 적절한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의 희노애락, 감정, 기분, 생각을 다 조정해 줍니다. 근데 그 균형이 깨질 때가 언제냐? 아까 말한 나쁜 스트레스,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큰 스트레스, 혹은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저것의 대표적인 예들이 우울증이 있고요, 불안장애가 있고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기분이 우울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크게 3가지 증상으로 나눠요. 첫째가 기분 증상. 당연히 우울하고 슬픕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지은 죄도 없는데 괜히 쫓기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눈물이 많아집니다. 누군가한테 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혹은 혼자 앉아서 나 잘 살고 있나 생각 좀 하려고 그러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데 잘 멈춰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만사 귀찮아집니다. 이게 우울증 기분 증상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마치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울증에 걸렸지라는 식으로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신체 증상. 신체 증상 첫 번째는 수면이 망가져요. 불면증이 생깁니다. 자려고 누워있으면 오만 잡생각이 다 떠오르고요, 겨우 잠이 들면 자꾸 깨요. 그 다음에 식욕 변화가 와요. 여기 스트레스 받을 때 먹을 걸로 푸시는 여성분들 꽤나 계시죠? 그분들은 우울증 걸리면 살 많이 찝니다. 실제로 그래요. 3번째 신체 증상은 뭐냐? 몸에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우리가 소위 신경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다 생겨요. 제일 흔한 게 두통, 머리 아파요.
그래서 싸매고 눕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지 증상, 제일 중요한 증상인데 머릿속 생각으로 드는 증상이에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얘도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쟤도 나 미워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고 머릿속에서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돕니다. 계속 이렇게 나쁜 생각만 들다 보니까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 오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통칭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있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나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환경이라는 거는 바꾸기 쉽지 않을 뿐더러 환경을 백날 바꿔봤자 내가 바뀌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바꿀 텐데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하고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진짜 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성찰인데 이 자아 성찰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기입니다. 일기란 게 뭐냐? 내가 나에게 묻고 답하는 나와의 대화인데 초등학교 때 일기가 숙제였죠. 숙제라는 건 뭐냐? 안 해도 되는 순간 하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어렸을 때 일기 쓰면은 누가 검사했어요? 선생님. 2차 검열에 들어가죠. 집에서 엄마가 1차로 검열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2차로 선생님이 검열을 하면서 빨간 펜으로 뭐라고 또 써주죠. 그다음에 감성이 확 풍부해지는 사춘기 때 일기 좀 써보려고 그러면 누가 훔쳐봐요? 엄마. 재밌는 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일기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형태의 일기장이 뭐냐면 저 덕선이 것 같이 자물쇠 달린 아직도 엄마들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일기는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나눠봐야죠. 자아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있고요. 두 번째,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내가 있고 세 번째, 내가 바라보는 내가 있어요.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내가 보는 자아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네. 예. 거의 모든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예. 내가 바라보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대부분 다 압니다. 이 내가 바라보는 자아, 이거를 정신과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나. 이 자존감을 높인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스스로 행복하게 잘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즉,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존감 올리는 건 남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 올리는 방법 세 가지. 첫째,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 두 번째, 그 성취에 따른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 칭찬, 격려 등등등. 세 번째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행위. 봉사나 기부. 결국 남을 돕는 행위가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요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 내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뇌와 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기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양재진 원장님께서 훌륭한 강의를 하셨는데 바로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장도 같이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아세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아세요? 이 특강이 짜증이 나면 교감신경이 올라갈 거고요. 지루하면 부교감신경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감,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계인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신경계라고 있습니다. 장은 가위로 잘라도 안 아픕니다. 언제 아프냐? 터질 듯하게 압력을 받았을 때 아프거든요, 통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앞에서 참을 때 제일 아프잖아요. 고지가 바로 코앞인데 못 들어갈 때 그때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왜 그러냐? 장은 혈관을 늘렸다 줄였다를 조절을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우리가 피가 잘 통해서 좀 늘어지는데 혈관을 수축시키면 긴장하는 거잖아요. 조절을 누가 하느냐? 뇌도 하고 장도 합니다.
뇌는 바로 뇌간이라는 데서 합니다. 무게는 한 2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혈관 수축 이완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조절하는 데가 다르다. 뇌도 그래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1번이 원시적인 뇌입니다. 파충류의 뇌. 그러니까 숨 쉬는 거랑 관련됩니다. 원시적일 때는 숨 쉬면 되거든요. 두 번째 뇌는 1번보다 더 발달된 포유류의 뇌입니다.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장류.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척추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척추에다가 머리가 올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원시적인 뇌는 뒤통수 가까운 쪽에서 더 접근하기 쉽겠죠. 앞쪽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뒷목 잡잖아요. 네, 뒷골 땡기니까. 뒤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밥 먹어 이런 게 잘 안 들리죠. 그게 다 들리면 걱정하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뇌가 그물 모양으로 그물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망상체라고 있는데 요게 다 가려냅니다. 정보를. 모든 게 안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요게 없는 사람이 스트레스 많고 걱정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 1번에서 이성으로 넘어가는 3번으로 옳은 정보만 전달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정보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정보는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망상체, 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망 어디서 파나요? 걸러낼 게 많은데. 자, 그래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걸러낼 거 걸러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만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훈 씨가 좋은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그냥 숨만 쉴 거면 구하러 가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팔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팔 이렇게. 네. 자, 팔 내려보십시오. 누가 주먹을 날리면 막으려고 팔을 드는 거. 예,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주먹이 날아올까 봐 팔을 들고 사는 거. 예, 요거부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시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과를 갈 줄 아세요? 어깨가 아프니까 정형외과도 가고 소화가 안 되니까 내과도 가고 또 머리도 아프니까 신경과를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양재진 원장님한테 딱 가니까 팔을 내리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네, 딱 내리니까 치료가 됩니다. 명이었어. 네, 진짜 명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비유를 한번 해드리면 한 달에 한 번 누가 나를 때리면 1년에 몇 번 맞습니까? 12번 맞죠. 근데 매일 맞은 거 생각하면 1년에 몇 번 맞습니까? 365번. 예, 그러면 12번과 360번이라고만 쳐도 3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30년간 매달 한 번씩 맞은 사람과 1년간 매일 맞은 거 생각하는 사람과 병은 똑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가장 무서운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다. 그리고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만성으로 지나간다. 이런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51점 받고 49점 받으면 평균이 몇 점입니까? 50. 90점을 받고 10점을 받으면 평균이 얼마입니까? 50이죠. 똑같. 우리는 이걸 평균이 50이니까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51과 49와 90과 10은 다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더 잘한 거예요? 51과 49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혈당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되면 그냥 당뇨입니다. 그럼 약 받아서 당뇨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아쉽게 탈락하신 분이 있어요. 100에서 125 사이. 예, 그걸 당뇨 전 단계라고 하거든요. 예비 당뇨 환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당뇨 전 단계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당뇨 전 단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이해가 쉬우냐면 혈당 조절 능력 장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정제당분이나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먹고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게 떨어지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람. 그럼 우리 몸은 뭘 느끼냐면 차이가 클 때 우울하다고 느끼게 돼 있습니다. 돈이 1억 있는데 매일 10,000원씩 빼가는 거하고 9천만 원을 오늘 빼가는 거하고는 완전 느낌이 다르죠. 갑자기 우울해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금야금은 별로 못 느끼는데 차이가 큰 거를 우리는 실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평균의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항우울제에 먼저 가기보다는 내가 혹시 당분이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을까, 음식 먹는 게 너무 빨리 흡수되는 당분을 먹지 않나, 이런 걸 한번 돌이켜보자. 정제 당분을 줄이면 그게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당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우울감을 갖는다면 음식을 바꿔야 되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한다면 항우울제를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천천히 흡수되는 게 식이섬유고 빨리 흡수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먹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거 안 드시면 됩니다. 그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겁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 자, 알았지? 스트레스? 우리 몸에서 어디서 처리하냐? 여기 네 군데서 처리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 올립니다. 혈압 올립니다. 콜레스테롤 올립니다. 칼로리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을 만드는 행위예요. 아직 진단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전 단계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약 쓸 정도는 아니다. 제가 이 선을 보면 의사는 여기 이 선 밖에 있습니다. 환자가 오면 약을 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죠. 네. 해결책이 없죠. 그럼 약 안 쓰고 뭘로 합니까? 더 나빠지면 봅시다가 되잖아요. 네. 그 나빠지는 그 과정이 결국은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대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혈관이 막혀서 빨리도 못 지나가고 정체되니까 거기 염증 생긴다 이 얘기예요. 안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지나가야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혈관으로 본다면 안에 설탕을 일부러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설탕이 이만큼의 혈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됐건 고혈압이 됐건 뭐 소금이 됐건 기름기가 됐건 혈관을 좁히는 행위가 결국은 이 주변을 먹고 사는 세포들은 염증이 생길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혈관을 좁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런 것도 없는데 왜 문제냐? 간단합니다. 본인이 피를 안 통하게 하는 행위를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이 네 가지를 잘 처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당분도 처리해, 기름기도 처리해, 혈압도 낮춰줘. 모든 걸 이 허벅지 근육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다음날 허벅지 운동, 기름을 먹어도 다음날 허벅지 운동, 누구한테 욕을 들어도 허벅지 운동.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뭘 먹어야 되고가 되게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누가 야단을 쳤다. 그럼 집에 가서 스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일은 많았지만 몸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호흡을 하는 거는 폐의 효율을 올리는 방법인데 심호흡이 중요합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쭉 내쉬는 거. 이거를 1시간에 10번만 하셔도 좋겠는데 한 번을 안 합니다. 사실 진짜 한 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하품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무의식적인 심호흡이 하품입니다. 너 산소 부족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품을 하죠. 그게 심호흡이거든요. 네네. 의식적인 하품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시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